최근 태국이 반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자매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며 태국 전역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태국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이 시국에 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며 한국에서 태국 학생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쏨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콕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고등학생이랍니다. 최근 저희 학교는 한국의 자매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교류 프로그램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어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었죠. 사실 이번에 다녀온 프로그램은 일정에서 사라질 뻔했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찮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절친인 라차야네의 어머니는 특히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 중 한 분이었죠.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최근 태국인에 대한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정말 많은 태국인들에게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왔는데요. 라차야네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고 심지어 자신은 신분이 명확한 전문직임에도 입국 거부를 당했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라차야네 어머니께선 어떻게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한국에 대한 불신을 마구 쏟아내면서 자신의 휴가 계획을 다 망쳤다고 한국에 대해 저주를 마구 퍼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차야는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에 가는 길에 그곳 공항에서 정말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대. 같이 다니던 회사의 부장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 엄마가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라차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라차야는 저 못지않게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열렬한 팬인 라차야는 평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라차야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꿈이었던 학생이었죠.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언제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이는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매력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라차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어머니가 겪은 일과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가 우리의 환상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한국 방문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들은 한국의 멋진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 어른들의 반대와 걱정이 그 꿈을 덮어버릴까 다들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구세주셨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한국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딸이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무척 좋아하고 잘해서 태국에서 선수로까지 활동했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학부모들의 반대를 이렇게 단숨에 잠재워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딸의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기억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추억들은 한국에 대한 큰 애정으로 이어졌고 교장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무조건 전파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했죠. 참고로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권위주의적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원래 권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태국 사회에서는 교육계의 위상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같은 교육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고 교육자에 대한 존경이 뿌리 깊어서 부모와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권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저렇게 한국을 강력하게 옹호하니 학교 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나 불만이 금세 쏙 들어가 버렸죠. 이럴 땐 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은근히 좋다고 느껴졌지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학부모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서 태국과 같은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와 라차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교장 선생님 나이스를 외쳤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국 방문을 위한 날이 다가왔고 우리들은 드디어 자매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라차야와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곧 한국의 멋진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는 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호기심과 기대는 그 불안감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거리 음식과 화려한 경치,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에 대한 상상이 저희를 더욱 설레게 했어요. 한국의 거리에서 돌아다니며 K-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낄 시간이 곧 올 거라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끊임없이 이어졌고 어느덧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할 때가 다가왔죠. 인천공항은 그 명성만큼이나 넓고 웅장한 모습을 곧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는 저희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밝은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광고와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입국 심사 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한국에 온 많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에 최근 갈등이 있었기에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드디어 저희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랐죠. 그러나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 보였고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 목적으로 오셨나요? 그 질문들은 제게 큰 긴장감을 안겼고 저는 답변 하나하나에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 앞에 서 있던 태국 친구 한 명이 심사관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심사관은 그를 한쪽으로 불러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때리더군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는 소문처럼 정말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태국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국 저와 라차야를 포함한 우리 일행 모두는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드디어 한국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진짜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을 향한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입국 심사 과정은 저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죠. 우리는 우선 한국의 학교에서 준비한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그렇게 이동 후 학교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환영해 주었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우리는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름과 관심사를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라차야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라차야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한 한국 학생이 대답하며 서로 친해지기 위한 노력에 기쁘게 화답해 주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태국의 쏨땀을 교환하며 서로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운 한국어를 활용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참고로 쏨땀은 그린 파파야를 채 썬 뒤 거기에 피시 소스, 고춧가루, 라임 등을 버무려 무쳐낸 일종의 무침 요리인데 새콤하고 매운맛에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태국의 국민 음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메인 요리와 곁들여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자주 김치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언급되기도 하죠. 하여튼 한국 친구들과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만큼은 한국과 태국 사이에 갈등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나누며 마음을 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른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둘째 날, 우리는 자매학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죠. 라차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탄하더군요. 한복을 입어보니까 마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저 또한 한복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교실에서의 수업과 함께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배우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가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며 다들 즐거워했어요. 수업 후에 우리들은 자매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 놀이도 즐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태국의 전통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됐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교환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앞으로도 많이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하자 한국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우리는 항상 친구일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양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 간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음을 느꼈고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자매학교에서의 만남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채우며 교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일정이었어요. 우리는 우선 명동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화려한 네온사인과 다양한 쇼핑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의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의류와 화장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죠. 와, 정말 사람들 많다. 라차야가 외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의 패션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넘쳤어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입고 싶은 옷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태국에서는 절대 못 찾을 것 같아. 저와 라차야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옷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옷들을 피팅룸에서 갈아입고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명동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탐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 불리는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닭꼬치, 회오리 감자, 핫도그를 맛봤어요. 먼저 떡볶이를 한 입 물자 매콤한 소스가 입안에서 확 퍼지며 그 순간의 기분이 한껏 올라가더군요. 이거 진짜 매워. 라차야가 깜짝 놀라며 외쳤지만 그 매운맛이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매운 음식이 태국 음식하고 비슷해. 제가 말하자 라차야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더군요. 우리는 떡볶이를 맛본 후 닭꼬치와 회오리 감자도 먹어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닭꼬치가 스틱에 꽂혀 나오는 모습에 입에서 절로 군침이 돌았고 처음 한 입을 물었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닭고기의 식감이 느껴지며 그 맛은 정말 최고였죠. 라차야는 이 닭꼬치 너무 맛있다.
태국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감자는 그 독특한 모양과 바삭한 식감 덕분에 입안에서 폭발적인 즐거움을 안겨주었어요. 이건 진짜 재미있다. 이런 모양은 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잖아. 라차야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회오리 감자는 길게 돌려 튀겨진 감자가 고소한 맛과 소금의 짭짤한 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핫도그를 시켰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고르는데 애를 먹었지만 고민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길게 늘어진 핫도그 위에 다양한 소스와 각종 토핑이 가득 얹혀 있었죠. 이거 진짜 맛있어. 제가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더니 라차야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쫄깃한 소시지와 바삭한 튀김옷, 그리고 달콤한 케첩과 매운 소스의 조화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음식의 천국이야. 이렇게 다양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니. 라차야도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태국도 길거리 음식이 유명한데 정말 한국의 길거리 음식 맛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좀 많이 세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명동이 유독 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음식을 먹은 후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즐기고 있을 때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에 사는 태국인을 마주쳤는데요. 그는 편안한 옷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어를 쓰고 있으니 자연스레 다가와서 태국말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요. 그가 태국어로 인사하자 우리도 반가워서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가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비자가 만료된 지 오래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여행으로 왔는데 여러 이유로 계속 머물게 되었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그런 상황이라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불법 체류자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불안하기도 해요. 여기서 살다 보니 태국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살려고 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한국의 입국 심사에서 태국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강화되었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즉각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기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 오기 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진정한 여행자들임에도 여행의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멀쩡한 태국인들조차 한국에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뉴스에서 자주 보던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들은 태국인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여행조차 불편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편안한 대화가 이어지지 않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와의 우연한 만남은 한국에서의 우리의 여행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주었고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한 이슈가 아닌 각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내심 바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명동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은 선생님을 포함하여 모두와 함께 경복궁과 한옥 카페를 들른 뒤 저녁에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의 향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우며 우리는 한국식 바베큐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고기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이 나와 더욱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가끔씩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죠.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우정을 축하하는 듯 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자, 제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할 추억을 떠올리며 서울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거리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주더군요. 여기서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을 거야, 라차야가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평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한국의 거리 음식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체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우리는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여행의 여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태국의 땅은 여전히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서로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 굵은 나무가 태풍 한 번에 쓰러졌다고. 여기 신령이 깃들어 있는 일본 야쿠시마 섬에 무려 3000년 된 나무가 태풍 산산에 의해 쓰러져 버리자 야쿠시마 섬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거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무당이 이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도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당은 무슨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가고시마현 출신의 요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는 23살이 되었네요. 가고시마현의 야쿠시마 섬은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원시림으로 유명한데요. 일본 남부인 규슈 가고시마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 야쿠시마는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고케무스노 숲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숲을 포함하여 인근 삼나무 숲에는 야쿠스기라고 불리는 수령 1000년 이상 된 삼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야쿠시마 섬은 이런 점을 인정받아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곳이죠. 이곳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나무로 알려진 야요이 삼나무가 있습니다. 추정 수령이 무려 3000년에 달하는 이 나무는 일본 신토의 숭배 대상이자 섬 주민들에게는 수호자로 여겨져 왔어요. 이 섬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이 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의 이야기를 숱하게 듣고 자라기도 했죠. 사실 제 친한 친구 미호의 할머니께서는 야쿠시마 섬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무당이셨는데요. 그녀는 과거 일본에서 일어난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따금씩은 야요이 삼나무에 얽힌 불길한 예언도 입에 올리곤 하셨죠. 이 나무가 쓰러지는 날 일본은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 무당 할머니는 어린 저와 제 친구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당시 저는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워낙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기에 어린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야요이 삼나무가 가진 신비로운 힘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무의식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혹시나 나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매일 아침 항상 그 나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저의 일상 버릇처럼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섬을 떠나 오사카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예언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종종 야쿠시마 섬의 숲과 그 신목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말이 그저 미신에 불과하길 바랐어요. 그러나 2024년 9월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야쿠시마 섬은 언제나 거대한 태풍 앞에서 꿋꿋이 버텨냈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 저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태풍의 진입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태풍 산산의 강력한 바람이 바다를 휘몰아치며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버린 듯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게다가 규슈 지방 남서쪽에 위치한 야쿠시마 섬은 특히나 태풍에 의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지켜보며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바람은 마치 지옥의 숨결처럼 거세게 불어왔고 거대한 구름 덩어리는 바람에 휘몰려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태풍의 눈은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바람과 비를 몰아넣으며 일본 열도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태풍 산산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벌이 내리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며 일본의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야쿠시마 섬에서 살아오며 숱한 태풍을 보며 자라온 저였지만 이번 산산은 무언가 정말 다른 느낌 같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불길한 검은색을 띠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한 강한 폭우로 변해갔고 비는 하늘에서 마치 천상의 분노를 담은 물방울처럼 쏟아졌으며 길과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며 집과 건물들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바다와 육지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렸죠. 또한 산산의 바람소리는 제게 마치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더군요. 예감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풍의 바람은 한층 더 거세지며 거리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전봇대를 부러뜨렸습니다. 많은 태풍을 봐왔지만 저는 이런 기분 나쁘고 거친 태풍은 여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태풍 산산의 위력은 수치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전성기 상태에서 중심 기압이 무려 935헥토파스칼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태풍이었죠. 중심 기압은 낮을수록 태풍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935헥토파스칼은 정말 흔치 않은 수치이고 보통 950헥토파스칼만 되어도 엄청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에 없던 초강력 태풍이 자전거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풍에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부가 통과하면서 규슈 남부지방 등은 피해가 더욱 큰 모습이었는데 느린 태풍이 집중적으로 비를 뿌려댄 탓에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폭포수처럼 흐르고 도로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어요. 또한 이번 태풍 영향으로 인해 규슈 지역 200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야쿠시마 섬에서도 피해가 평소보다 컸지만 가고시마 항구에서는 사람이 바람에 휩쓸려 실종되는 무서운 사고가 생기는가 하면 산사태로 인하여 일가족이 파묻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자리마다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몸집이 거대한 산산이 많은 양의 비구름을 몰고 일본 열도를 서서히 관통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고 이번 태풍은 심지어 움직임마저 불규칙하여 경로 예측조차도 힘들어 보였어요. 주민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집과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옥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빗물은 거침없이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의 분노가 땅으로 쏟아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고 길과 하천은 이미 범람해 물길이 되어버린 거리와 건물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도시와 자연이 구분되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각종 구조물과 시설들은 폭풍의 힘에 의해 파괴되었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이 되어 여전히 야쿠시마 섬에 살고 있는 미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호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야요이 삼나무가 태풍 산산에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년을 버텨온 나무가 이번 태풍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태풍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설마 그 나무가 쓰러질까 싶었거든요. 또 이 나무가 쓰러지는 날 일본은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 라는 할머니의 말이 바로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가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했다니 미호의 할머니가 예언했던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야쿠시마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미호를 포함한 섬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야요이 삼나무는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성시 여겨졌던 야요이 삼나무가 위용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 땅의 원주율이 무너지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삼나무의 가지와 줄기는 부서져 땅에 내리꽂혀 있었고 그 굵은 나무 전체가 통째로 쓰러져 있는 모습은 자연의 신성함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마을의 상징과 같이 우뚝 솟은 웅장한 나무의 모습만을 봐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모습을 보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쓰러진 나무 앞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 나무가 쓰러지면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친다던 그 말이 이제는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미호의 할머니께서는 3년 전 90세의 나이에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미호에 의하면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야요이 나무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던 무당 할머니의 경고들은 마을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지자 미호의 할머니가 남긴 예언과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며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은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앙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일본이 세상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며 왜 우리만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은 특히 저에게는 불길한 징조 그 이상이었고 그것은 일본이 앞으로 직면할 더 큰 위기에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점점 더 큰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예언이 이제야 실현되어 가는 것 같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미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미호에게만 귀띔해 주었던 말을 이번에 제가 미호로부터 듣게 되었거든요. 미호가 전해준 내용은 일본의 과거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의미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호의 할머니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한 만행들이 미래에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요. 일본 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자원을 착취하고 한국 문화를 억압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과 성적 착취의 희생양이 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제 위안부 문제는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없기도 하였고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들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제국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억압하고 일본화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로 시행하며 아예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거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만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는 큰 피해를 입었고 당시에 실제로 많은 전통과 가치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호의 할머니께서 야요이 삼나무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1930년대에 태어나 일본의 격동적인 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으로 인한 전쟁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고향과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죠. 전쟁의 상흔은 할머니에게 인간의 행동이 자연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특히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역사적 교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요. 또한 전후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역사적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치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하지 않는 한 자연과 사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언하면서 할머니는 이러한 재해가 단순히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류의 도덕적 결핍과 역사적 책임 회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해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호로 여겨졌고 이는 그녀가 자연과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기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에둘러 이야기하고 미호에게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미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계속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저는 731 부대라는 것을 이때 미호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731 부대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민간인과 포로 등을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이 마루타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조선인은 물론이고 몽골인, 중국인, 소련과 미국의 연합국 포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731 부대가 행한 생체 실험은 끔찍한 실험들의 연속이었는데요. 마루타로 선정된 이들에게 탄저균과 천연두균을 강제로 주사하여 그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하는 한편 산채로 해부하여 내장을 빼내고 동물의 내장과 교체하는 비인륜적인 실험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영하 50도에서 몇 분간 버티다 죽는가를 실험하기도 했으며 마루타로 선정된 이들의 몸에 전기 코드를 연결하여 독가스를 터뜨린 후 경과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장기 중 일부 장기를 제거하여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한편 산채로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이는 만행도 서스름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끔찍한 실험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실시되었죠. 731 부대의 부대장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일본 제국 육군병원과 군의학교 등에서 근무한 이시이 시로였는데요. 1941년 731 부대장으로 부임한 이시이 시로는 부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방역과 급수를 담당하던 731 부대를 생체 실험 부대로 바꾸게 됩니다. 731 부대로 인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731 부대의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는 일본이 패망한 후 전범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아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처벌은커녕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시이 시로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사법거래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은 실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적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데이터를 얻고 싶어 했고 그 대가로 이시이 시로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도 연구 결과에 눈이 멀어 731 부대원들을 돈을 주고 실험 연구원으로 고용을 하거나 이시이 시로를 생물 무기 고문으로 생물학 무기 개발에 참여시키면서 잔인하게 희생된 사람들만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역사적 문제와는 달리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말을 아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강제징용과 노동 착취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만행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일본의 군수산업과 기타 노동력으로 강제징용되었고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인권을 무시당하며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실제 일본 제국의 군수산업에 강제로 동원된 많은 한국인들은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 했죠.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없었던 문제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양국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난징 대학살과 같이 중국에 대하여 엄청난 학살극을 벌인 적이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은폐했습니다. 리오의 할머니는 이러한 역사적 만행들이 결국 천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의 닥칠 미래의 천벌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조로 여기셨던 거예요. 삼나무는 일본 신앙에서 신성한 상징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이 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은 신의 뜻이 내포된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죠. 즉 할머니의 살아생전 경고는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의 서막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의 전조라는 해석이었죠. 리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삼나무의 쓰러짐이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일본에 닥칠 큰 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말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현실로 다가오게 될 무시무시한 신의 분노가 될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죠. 특히 할머니께서는 일본의 천벌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대규모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 재앙의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으로 그 피해 규모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매번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전조가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이라는 신의 경고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그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보다 피해가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지진이기에 모든 일본인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지진이 바로 난카이 대지진인데요. 이러한 재앙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을 떠올리며 저는 현재와 미래에 닥칠 가능성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했고,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삼나무의 쓰러짐과 그로 인해 다가올 재앙은 일본의 과거 만행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일이었으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될 신의 분노를 경고하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일본이 책임을 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